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안녕하세요, 보플리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피기클럽 여행기를 읽는 수요 랜선 독서 모임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피기클럽 여행기 함께 읽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점잖지만 굉장히 모험심 강하고 열정 있는 신사 피기 씨와 만능 스포츠맨 같지만 알고 보면 허당인 윙클 씨, 또 굉장히 낭만적인 시인 같지만 알고 보면 쓴 시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스노드그래스 씨, 어쩌다 보니까 시련의 아픔을 간직하게 된 사랑꾼 터프먼 씨, 이런 피기클럽 사람들의 여행기 속에 세상 물정도 잘 알고 의리도 있는 우리의 샘 웰러 씨, 징글징글한 사기꾼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징글 씨, 징글 씨 옆에서 나쁜 짓은 다 도맡아 하지만 이해는 가는 잡트로터 씨, 이런 조연들이 빛을 발하죠. 또 뚱뚱한 노신사 워들 씨와 그 집의 딸들, 그리고 고모, 워들 씨네 집에서 만난 두 외과 의사 청년과 그 여동생, 마차를 모는 샘 웰러의 아버지, 또 샘 웰러의 첫사랑 하녀 메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당시의 시대상이라던가 가족의 문화, 또 생활상들이 따뜻하고 재미있게 드러나고요. 반대로 욕심 많고 돈만 밝히는 변호사들, 아무 생각 없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감옥의 간수들이나 아니면 죄수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부패나 모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오늘이 피기클럽 여행기 낭독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저는 피기클럽 여행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피기클럽 여행기의 줄거리를 다 요약을 해드리면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가실 때 재미가 별로 없으실 테니까 오늘은 피기 씨가 감옥 생활을 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려고요. 40장에서 57장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피기 씨가 감옥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의외로 길게 이어지거든요. 이 감옥은 플리트 감옥이라고 해서 당시에 채무자나 주로 경제사범들이 가던 그런 감옥이었는데요. 굉장히 악명 높은 감옥이었다고 해요. 찰스 디킨스는 여러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감옥 안의 천태만상을 그려내는데요. 우리의 피기 씨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피기 씨의 성품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요.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웃픈 사회상이랄까요? 이런 시대상, 사회상이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의 감옥 생활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감옥 생활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피기 씨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가구가 잘 갖추어진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심지어 하인인 샘 웰러 씨가 감옥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여기서 만난 징글징글한 인연들은 굉장히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 생활인 감옥 생활마저도 이렇게 위트를 잃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찰스 디킨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찰스 디킨스 랜선 독서 모임 제5회 피기클럽 여행기, 찰스 디킨스 지음, 허진 옮김, 시공사. 41장 플리트에서 채무자들과 보낸 첫날 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스등 몇 개가 바깥에 자리 잡은 저녁을 향해 인사를 하듯 불을 밝혔다. 따뜻한 편이었기 때문에 복도 양쪽에 늘어선 수많은 작은 방의 수감자들 몇몇은 문을 약간 열어두었다. 피기 씨는 복도를 지나가면서 큰 호기심과 관심을 안고 감방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어떤 방에서는 구름 같은 담배 연기 너머로 겨우 보이는 거구 4-5명이 반쯤 빈 맥주잔들을 앞에 놓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대화를 하거나 기름으로 얼룩진 카드로 올포즈 게임을 하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어느 수감자가 혼자 촛불의 흐릿한 불빛 속에서 먼지로 누래지고 너무 낡아 바스라지는 더럽고 너덜너덜한 종이 뭉치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불만을 아주 길게 100번째쯤 쓰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을 높은 사람은 이것을 읽지도 않고 감정이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었다. 세 번째 방에서는 아내와 수많은 자식들과 함께 지내는 남자가 어린 자식들이 밤을 보낼 좁은 잠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방에서는 소음과 맥주, 담배 연기, 카드가 더욱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각 층에서, 특히 층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성였는데, 방에 아무도 없고 외로워서 나온 사람도 있고, 방에 사람이 가득하고 더워서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초조하고 불편하고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나온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퍼스티언 재킷을 입은 노동자부터 파산한 신세에 어울리게도 팔꿈치가 찢어진 실내복 가운 차림의 방탕아까지 계층은 무척 다양했지만 분위기는 전부 비슷했다. 무심하고 상습적으로 감옥을 드나드는 경솔한 허세꾼이나 아무것도 겁나지 않는 불황자 같은 분위기였는데,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채무자 감옥으로 가서 피긱 씨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제일 처음 눈에 띄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 쌤. 피긱 씨가 계단 꼭대기에서 철제 난간 위로 몸을 내밀며 말했다. 채무로 감옥에 가둬봤자 전혀 처벌이 되지 않겠어. 그런가요? 웰러 씨가 물었다. 보게, 다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치고 있잖아. 피긱 씨가 대답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바로 그겁니다. 샘이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쓰죠. 포터 맥주나 마시고 스키틀스나 하고 멋진 휴가예요. 이런 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지도 못하고 스키틀스도 못할 만큼 풀이 죽은 사람들. 할 수만 있었다면 돈을 갚았을 테고 감옥에 갇히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요.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맨날 선술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타격이 없고, 가능하면 항상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너무 커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로그주를 마실 때 물과 술이 정확히 반씩 안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균형이 안 맞아. 그게 문제야. 그 말이 맞는 것 같군. 피긱 씨가 잠시 생각한 다음 말했다. 맞는 말이야. 어쩌면 가끔은 여기를 좋아하는 성실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웰러 씨가 생각에 잠긴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들어본 기억이 없네요. 얼굴이 더럽고 키가 작고 갈색 상의를 입은 남자만 빼면요. 그 사람도 습관의 힘 때문이었지만요. 그게 누구지? 피긱 씨가 물었다. 바로 그걸 아무도 몰라요. 샘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뭘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행동을 했죠. 샘이 대답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빚을 졌다는 말인가? 피긱 씨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샘이 대답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 여기로 오게 되었죠. 큰 돈도 아니었어요. 9파운드 때문에 집행됐는데 비용 때문에 5배로 늘었죠. 그 사람은 여기서 17년을 살았어요.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먼지가 메꿨지요. 수감 생활이 끝났을 때 더러운 얼굴도 갈색 상의도 처음이랑 똑같았거든요. 아주 온순하고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녔고, 라켓을 치면서 항상 졌죠. 결국 간수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그는 매일 밤 간수실에서 간수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밤에 그 사람이 평소처럼 오랜 친구인 간수랑 단둘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죠. 난 시장을 못 봤어, 빌. 당시 플리트 시장이 있었거든요. 17년 동안 바깥 시장을 못 봤군. 간수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말했죠. 나도 알아. 남자가 말했죠. 잠깐만 보고 싶어. 간수가 담배를 열심히 피우면서 이 자그마한 남자가 원하는 것을 절대 들어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아마 그렇겠지. 작은 남자가 아까보다 더 갑작스럽게 말했죠. 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죽기 전에 거리를 딱 한 번만 보여줘.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 한 5분 안에 돌아올게. 간수가 말했죠. 네가 뇌졸중에 걸리면 난 어떻게 되는데? 작은 남자가 말했어요. 내 주머니에 명함이 있으니까 날 발견한 사람이 데려오겠지. 카페가 있는 층 20호라고 써놨어. 확실히 그랬죠. 남자는 새로 들어온 수감자와 안면을 트고 싶을 때면 그렇게 적은 작고 얇은 명함을 꺼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항상 20번이라고 불렸죠. 간수가 남자를 빤히 보더니 마침내 엄숙하게 말했죠. 20번, 난 널 믿어. 넌 오랜 친구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작은 남자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친구. 난 이 안에 더 멋진 게 들어있길 바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입고 있던 조끼를 3개 쳤고 양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죠. 그 사람은 얼굴에 절대 물을 안 묻혔으니까요. 남자는 간수와 악수를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군. 피객 씨가 말했다. 이번에는 젤리셨네요. 웰러 씨가 대답했다. 약속한 시간이 되기 2분 전에 돌아왔거든요. 전세 마차에 치일 뻔했다고 자기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화를 내면서 펄펄 뛰었고 런던 시장한테 편지를 꼭 보내야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남자를 달랬고 그 뒤 5년 동안 그는 감옥 정문 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죠. 5년 뒤에 죽었나 보군. 피객 씨가 말했다. 아닙니다. 샘이 대답했다. 그는 길 건너에 새로 생긴 선술집에 가서 맥주를 맛보고 싶어졌어요. 참 좋은 술집이었기 때문에 매일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죠. 항상 감옥 문이 닫히기 15분 전에 돌아왔어요. 아주 편안하고 좋았죠. 그러다가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거나 시간을 아예 신경 쓰지 않게 됐고 그래서 점점 더 늦게 돌아오다가 어느 날은 친구가 문을 닫을 때 사실 열쇠를 넣고 이미 돌렸을 때 나타났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잠깐 기다려 빌. 간수가 말했죠. 뭐야 아직도 안 왔었어 20번? 벌써 돌아온 줄 알았는데 작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금 돌아왔네. 간수가 문을 아주 천천히 열며 말했죠. 뭐 하나 말해줄까? 네가 요즘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가혹하게 굴고 싶진 않지만 제대로 된 친구들을 사귀고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서 있는 거기서 아예 안 들여보내줄 거야. 작은 남자는 깜짝 놀라서 몸을 벌벌 떨었고 그 뒤로는 절대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샘이 이야기를 마치자 피객 씨는 다시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생각에 잠긴 그는 이제 어두워져 사람이 거의 없는 그림 운동장에서 길을 몇 번 꺾은 다음 웰러 씨에게 이제 그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넌지시 비쳤고 근처 선술집에서 잘 곳을 찾아보고 아침 일찍 조지앤드 벌처 여관에 가서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오라고 말했다. 세뮤얼 웰러 씨는 최대한 흔쾌한 척 주인의 말에 따르려고 했지만 주저하는 기색이 상당히 드러나고 말았다. 그는 심지어 그날 밤 자갈 운동장에서 자는 게 상책일 것 같다고 여러 번 암시하기까지 했지만 피객 씨가 완고하게 들으려 하지 않자 마침내 물러갔다. 피객 씨가 무척 우울하고 불편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감옥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으니 어울릴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었고 와인 한 병이면 정식으로 소개할 것도 없이 몇몇 사람들의 지극한 우정을 즉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칠고 상스러운 사람들 틈에서 혼자였고 풀려날 가망도 없이 갇혀있다고 생각하자 당연히 기가 꺾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교활한 도슨과 포그의 요청을 들어주고 감옥에서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42장 역경은 원치 않는 사람과도 친구가 되게 한다는 오랜 속담을 보여주다. 피객 씨가 세뮤얼 웰러 씨에게 깜짝 놀랄 통고를 하다. 로커는 무척 재빠르게 일을 시작했고 곧 일주일에 27실링 6펜스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양탄자, 의자 6개, 탁자 하나, 소파 침대, 찻주전자, 그 밖에 작고 다양한 물건이 갖춰졌다. 자, 또 필요한 것 있습니까? 로커 씨가 무척 흡족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본 다음 첫 주 대여료를 손 안에 넣고 신나게 짤랑거리며 물었다. 아, 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피객 씨가 말했다.
여기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깥으로 말입니까? 로커 씨가 물었다. 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수감자 말고요. 네, 있습니다. 로커가 말했다. 빈민동에 친구가 수감 중인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런 일이라면 뭐든지 하죠. 지난 2달 동안 여러 가지 자잘한 일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을 불러드릴까요? 괜찮으시다면요. 피규 씨가 대답했다. 잠깐. 아닙니다. 빈민동이라고 하셨죠? 한번 보고 싶군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채무자 감옥의 빈민동은 그 이름이 알려주듯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계층의 채무자들이 지내는 곳이다. 빈민동에 배정된 수감자는 임대료나 방값을 내지 않는다. 감옥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의 비용도 삭감되고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받을 자격도 주어진다. 이러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몇 인정 많은 사람들이 가끔 유언장에 얼마 안 되는 유산을 남겼다. 우리의 독자 대부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플리트 감옥 담장에 일종의 철창 우리가 있어서 배고파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그 안에서 돈통을 짤랑거리며 구슬픈 목소리로 가난한 채무자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외치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이 돈통을 가난한 수감자들이 나누어 가졌고 빈민동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이 모멸적인 일을 교대로 했다. 이제 그 관습은 폐지되고 철창 우리는 널빤지로 막혔지만 불행한 사람들의 비참하고 황폐한 상황은 그대로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감옥 대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동정을 호소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한 중죄인에게는 음식과 옷을 지급하고 돈 한 푼 없는 채무자는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도록 놔두는 것이 정당하고 건전하다고 말하는 법률은 우리의 법전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며 이는 분명 두고 감탄과 존경을 살 것이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다. 영국의 모든 채무자 감옥에는 동료 수감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느릿느릿한 가난의 고통 속에서 결국 목숨을 잃을 사람들이 존재하고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난다. 피긱 씨는 로커 씨가 데려다준 좁은 계단을 오르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왔는지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한 채 로커 씨가 가르쳐준 문으로 불쑥 들어갔다. 피긱 씨는 방의 전체적인 광경을 보자마자 정신이 들었지만 칙칙한 불가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남자를 보자마자 쓰고 있던 모자를 떨어뜨리고 너무나 놀라서 꼼짝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랬다. 남자의 옷은 누더기였고 상의는 없었다. 그가 평소에 입던 캘리코 셔츠는 누런 넝마 조각이 되었다.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얼굴은 고난으로 인해 변하고 굶주림으로 인해 수척해졌다. 바로 거기에 엘프리드 징글 씨가 앉아 있었다. 손은 머리를 받치고 있었고 눈은 불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불행과 낙담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가 방으로 급히 들어오는 소리에 피긱 씨가 정신을 차렸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보였는데 누더기 차림의 더럽고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피긱 씨는 잡트로터 씨의 익숙한 용모를 알아보았다. 피긱 씨! 잡이 크게 소리쳤다. 뭐? 징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피긱 씨, 과연 그렇군. 이상한 곳이야. 묘한 일이군. 나한테는 자업자득이지 정말로. 징글 씨는 이렇게 말하며 원래 바지 주머니가 있던 곳에 손을 찔러 넣고 턱을 가슴께로 떨어뜨린 다음 자리에 다시 앉았다. 피긱 씨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두 남자는 너무나 불행해 보였다. 잡이 가지고 온 작고 익히지 않은 양고기 조각에 무의식적으로 날카롭게 향하는 징글의 시선을 보니 이들이 얼마나 전락했는지 2시간 동안 설명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피긱 씨가 징글을 온화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군. 잠시 나오겠나? 그럼요. 징글이 얼른 일어나며 말했다.
멀리는 못 갑니다. 여기서는 너무 많이 걸을 필요가 없죠. 스파이크 공원, 군에는 산뜻하죠. 낭만적이지만 크지는 않아요. 일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가족들도 다 있어요. 관리인이 아주 조심성이 많죠. 정말로. 자네 상의를 잊었군. 두 사람이 계단으로 나와서 문을 닫았을 때 피기 씨가 말했다. 없어졌습니다. 소중한 친척 톰 삼촌. 어쩔 수 없었어요. 먹어야 하니까요. 자연의 요구죠. 그런 거죠. 무슨 뜻인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상이었죠. 어쩔 수 없어요. 장화 한 켤레로 살았죠. 2주 내내요. 상하 손잡이가 달린 비단 양산으로는 일주일을 버텼죠. 사실입니다. 명예를 걸고요. 잡에게 물어보세요. 잡이 알아요. 장화 한 켤레와 상하 손잡이 달린 비단 양산을 먹으면서 3주를 버텼다는 건가? 피기 씨가 외쳤다. 이런 이야기는 난파 사건이나 콘스터블의 잡다한 이야기에나 나오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징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당포에 맡겼죠. 이게 전당표예요. 적은 금액이죠. 얼마 안 돼요. 다들 악당이에요. 알겠네. 옷을 전당포에 맡겼군. 피기 씨가 이 설명을 듣고 크게 마음을 놓으며 말했다. 전부요. 잡도 마찬가지죠. 셔츠는 다 맡겼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빨아도 되잖아요.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몸져 눕겠죠. 굶주림, 죽음, 검시, 자그마한 납골당, 가난한 수감자, 필수품 모두 입을 다물겠죠. 배심원들, 교도관이 뒤를 봐주는 상인 감출 겁니다. 자연사, 검시관이 명령을 내리고 빈민 수용시설에서의 장례식 자업자득이죠. 전부 끝났어요. 막이 내리죠. 징글은 독특한 말투로 자신의 전망을 요약하며 미소를 짓는 척 얼굴을 다양하게 움찔거렸다. 피기 씨는 그가 무모한 척하는 것뿐임을 쉽게 간파했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그러나 불친절하지는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눈이 눈물로 촉촉하게 젖은 것을 알아차렸다. 좋은 친구예요. 징글이 손을 꼭 누르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저는 은혜도 모르는 개예요. 우는 건 유치하죠. 어쩔 수 없어요. 열병이 심해서 몸이 약해요. 아파요. 배가 고파요. 당해도 싸지요. 하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아닌 척 할 수도 없었고 어쩌면 애를 쓰느라 몸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풀죽은 순회 공연자는 계단에 앉아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처럼 울었다. 자, 피기 씨가 감정에 휩쓸리며 말했다. 일단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세. 잡은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잡이 계단의 모습을 드러내며 대답했다. 우리는 앞서 그가 잘 지낼 때에도 눈이 푹 꺼졌다고 묘사한 바 있다. 이제 상황이 궁핍하고 힘들어지자 이목구비가 아예 어디론가 가버린 듯 했다. 여기 있습니다. 잡이 말했다. 이리 오게. 피기 씨가 커다란 눈물 4방울을 조끼로 뚝뚝 떨어뜨리면서 매서운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걸 받게. 무엇을 받으라는 것일까? 보통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데 날릴 때였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르면 그것은 진심이 실린 제대로 된 한방이어야 했다. 피기 씨를 속이고 농락하고 중상했던 악당이 이제 곤궁한 추방자가 되어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피기 씨의 조끼에서 나왔고 잡의 손에 짤랑거리며 떨어졌다. 그것을 주고 나자 서둘러 멀어지는 우리 탁월한 친구는 눈이 반짝이고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45장 세뮤얼 웰러 씨와 가족의 감동적인 만남. 피기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세상을 둘러보고 최대한 멀리하기로 결심하다. 샘이 존경하는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크게 흔들린 표정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도 전에 피기 씨가 그를 불렀다. 샘, 피기 씨가 말했다. 네. 웰러 씨가 대답했다. 감옥을 한 바퀴 둘러보려는데 같이 가도록 하지. 저기 우리가 아는 수감자가 오고 있군. 피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구요? 웰러 씨가 물었다.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 말입니까? 스타킹을 신은 웃긴 죄수 말입니까? 둘 다 아닐세. 피객 씨가 대답했다. 더 오래된 자네 친구지. 제 친구라고요? 웰러 씨가 외쳤다. 자네는 이 사람을 아주 잘 기억할 거야. 장담하지. 피객 씨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네가 내 생각보다 옛 지인에게 더 무심한 사람이겠지. 쉿,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쌤. 한마디도 안 돼. 저기 왔군. 피객 씨가 말하는 사이 징글이 다가왔다. 그는 피객 씨의 도움으로 전당포에서 약간 낡은 옷을 되찾아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덜 비참해 보였다. 깨끗한 셔츠도 입었고 머리카락도 잘랐다. 그러나 무척 창백하고 여유 없고 지팡이에 기대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질병과 가난으로 크게 고생했고 아직도 몸이 무척 약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객 씨가 인사하자 그는 모자를 벗었고 샘 웰러를 보고 더욱 초라하고 부끄러워진 듯 했다.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바로 잡 트로터 씨였는데 그가 저지른 악행 목록에 동료에 대한 신의와 애정 부족은 절대로 오를 수 없었다. 잡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누추했지만 며칠 전 피객 씨를 처음 만났을 때만큼 움푹 꺼진 얼굴은 아니었다. 그는 우리의 인자하고 나이 많은 친구를 보고 모자를 벗더니 띄엄띄엄 감사의 말을 중얼거렸고 덕분에 굶어 죽지 않았다고 웅얼거렸다. 그래. 피객 씨가 성급하게 끼어들며 말했다. 자네는 샘과 함께 따라오게. 징글 씨, 자네와 이야기를 하고 싶네. 트로터가 부축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나? 물론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너무 빠르지는 않게요. 다리가 떨려서요. 머리도 어지럽습니다. 빙빙 돌아요. 지진이 난 느낌입니다. 정말로. 자, 발을 이리 주게. 피객 씨가 말했다. 아닙니다. 징글이 주저하며 대답했다. 정말 안 됩니다. 싫습니다. 어서 나에게 기대게. 피객 씨가 말했다. 징글이 혼란스럽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자 피객 씨가 병약한 방랑자의 팔을 잡아당겨 팔짱을 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마디도 없이 끌고 갔다. 그동안 세뮤얼 웰러 씨의 얼굴에는 최고로 당황하고 얼이 빠질 만큼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그가 깊은 침묵 속에서 잡과 징글을 또 징글과 잡을 번갈아 바라본 다음 조용히 내뱉었다. 이런 기절초풍하겠군. 샘은 이 말을 적어도 20번은 되풀이하더니 할 말을 완전히 잃은 듯했고 다시 당혹과 혼란 속에서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가지 샘. 피객 씨가 돌아보며 말했다. 가요, 갑니다. 웰러 씨가 기계적으로 주인을 따르며 대답했지만 옆에서 말없이 걷는 잡 트로터 씨에게서 여전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잡은 한동안 시선을 땅에 고정시켰고 샘은 잡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아이들에게 걸려 넘어지고 계단과 난간에 부딪혀 비틀거리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마침내 잡이 힐끔 올려다보며 말했다. 잘 지내셨습니까, 웰러 씨? 정말 그 녀석이잖아. 샘이 소리쳤다. 잡의 정체를 확실히 깨달은 그가 자기 다리를 탁 치더니 길고 새된 휘파람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제가 사정이 좀 변했습니다. 잡이 말했다. 그런 것 같군. 웰러 씨가 놀라움을 숨기지도 않고 옆 사람이 걸친 누더기를 보며 말했다. 나쁘게 변한 것 같군, 트루터 씨. 어느 신사가 멀쩡한 반크라운이랑 부적삼아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의심스러운 이실링 6펜스를 바꿨을 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요. 잡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제 속임수는 없습니다, 웰러 씨. 잡이 잠깐 교활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눈물은 고통을 드러내는 유일한 증거도 가장 좋은 증거도 아니지요. 그렇지. 샘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있으니까요, 웰러 씨. 잡이 말했다. 나도 알아. 샘이 말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언제든지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내킬 때마다 마개를 뽑을 수 있지. 네, 잡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쉽게 속일 수 없습니다, 웰러 씨.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까지 훨씬 더 고통스럽지요.
그가 푹 꺼진 뺨을 가리킨 다음 소매를 걷어올려 팔을 드러냈는데 건드리기만 해도 뼈가 부서질 듯 했고 어찌나 뾰족하고 부서지기 쉬워 보이는지 뼈에 얇은 가죽만 더 씌운 것 같았다. 도대체 스스로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샘이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잡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샘이 따라서 말했다. 벌써 몇 주일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잡이 말했다. 먹고 마신 것도 거의 없지요. 샘은 알겠다는 표정으로 트로터 씨의 홀쭉한 얼굴과 비참한 복장을 보더니 그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어디 가십니까, 웰러 씨? 잡이 오랜 원수의 강력한 소나기 안에서 헛되이 몸부림치며 말했다. 따라와! 샘이 말했다. 가자구!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술집으로 가더니 포터 맥주를 한 잔 시켰다. 자, 샘이 말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 그런 다음 잔을 뒤집어서 약을 다 마셨는지 확인시켜주고. 웰러 씨, 잡이 항변했다. 마셔! 샘이 단호하게 말했다. 트로터 씨는 그의 요구에 따라 주전자를 입술로 가져가더니 거의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조금씩 기울였다. 그는 숨을 쉬려고 딱 한 번 멈추었지만 술잔에서 얼굴도 들지 않았고 잠시 후 팔을 쭉 뻗어 술잔을 거꾸로 들었다. 아무것도 쏟아지지 않았고 거품 몇 방울만이 테두리에서 게으르게 떨어졌다. 잘했군. 이제 어때? 샘이 말했다. 좀 낫습니다. 나아진 것 같아요. 잡이 대답했다. 당연히 그렇겠지. 샘이 따지듯이 말했다. 풍선에 가스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마시고 나니 조금 더 살이 붙는 게 맨눈으로도 보이는군. 똑같은 크기로 한 잔 더 어때?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잡이 대답했다. 더 안 마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먹을 건? 당신의 훌륭하신 주인님 덕분에 말입니다. 트로터 씨가 말했다. 우리는 3시 15분 전에 양다리 반쪽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감자를 삶는 대신 그 밑에 넣었지요. 뭐라고? 주인님이 당신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고? 샘이 강한 어조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잡이 대답했다. 게다가 웰러 씨, 저희 주인님이 무척 아프시다 보니 피긱 씨가 우리에게 방을 빌려주시고 돈도 내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개집 같은 곳에서 지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우리를 보러 오셨지요. 잡이 이번만큼은 진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웰러 씨, 저는 그분 발치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라도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그런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샘이 말했다. 잡트로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짓은 안 돼, 젊은 친구. 샘이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주인님을 모실 수 없어. 말이 나왔으니 내가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지. 샘이 술값을 내면서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딱 붙는 바지에 각반을 찬 천사 같은 건 본 적도 없고 이야기책에서 읽은 적도 없고 그림에서 본 적도 없어. 안경을 낀 천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는 거랑 정반대일지도 모르지만 잘 들어, 잡트로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님은 진짜 천사야. 누구든 더 나은 천사를 알고 있다고 말하려면 한번 보여줘 보라고. 웰러 씨는 도전적으로 말하면서 허리에 찬 호주머니에 잔돈을 넣고 단추를 채웠고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듯이 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서 걸어갔다.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엉뚱하고도 착한 피긱 씨와 할 말 다 하면서도 의리를 지키는 샘 웰러 씨의 매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오늘로써 수요 랜선 독서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갇힌 피긱 씨와 웰러 씨는 어떻게 이 감옥을 빠져나올지, 징글 씨와 잡트로터 씨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피기 클럽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워들씨네 집 식구들과 다른 캐릭터들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될지, 제가 남겨둔 이야기들은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퍼즐을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피기클럽 여행기를 읽느라고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던 재미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랜선 독서 모임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 주에는 피기클럽 여행기의 최종회, 끝판왕 리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피기클럽 여행기를 다 읽고 못다한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오늘도 행복하게 책 읽는 하루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